안녕하세요, 티오리 박수준입니다. 오늘은 퍼징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퍼징이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퍼징 머신 또는 퍼징 박스라고 불리는 이 컴퓨터를 조립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볼 건데요. 일단 먼저 퍼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퍼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소프트웨어, 어떤 프로그램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자동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또는 파일을 프로그램에 주입해서 예외 없이 잘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럼 이런 자동화된 테스트 방식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케이스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외를 처리하지 못한 케이스들은 프로그래머가 의도하지 않았거나 그런 케이스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예외이기 때문에 버그 또는 취약점으로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같은 시간 내에 우리가 더 많은 테스트 케이스를 시도해서 버그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을 크게 높이는 것이 이제 퍼징의 골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퍼징 머신을 만드는데 고려해야 되는 것들을 고려해보고 저희가 선택한 그 부품들을 이용해서 한번 조립을 해봐서 돌려보고 성능 테스트까지 하는 그 과정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퍼징 머신을 만들 때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퍼징에서는 CPU가 단연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100% 돌아가는 CPU의 열 관리를 제대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쿨링 시스템 자체를 또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충분한 메모리의 확보도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용량이 큰 프로그램들을 실행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동시에 실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메모리를 확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시드 파일이라고 하는 테스트 케이스들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드 파일을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그 하드디스크보다는 SSD가 훨씬 더 빠르게 저희가 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케이스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떤 케이스를 골랐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픽 카드는 사실 저희가 퍼징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GPU 자체는 그렇게 좋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알아볼 거는 CPU인데요. CPU는 AMD의 3950X를 채택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5GHz의 속도를 가지고 있고 또 부스팅을 하면 4.7GHz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가 CPU 하나를 사용해서 동시에 여러 개를 돌릴 수 있는 그 환경을 맞추기 위해서는 코어 개수가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어 개수는 저희가 16코어 32스레드를 활용할 수 있는 AMD 라이젠 9를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비싼 부품이에요. 그래서 가격은 740불, 꽤 비싸죠. 740불짜리 CPU가 하나가 사실 이 박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안에는 사실 아무것도 든 게 없습니다. 그냥 박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CPU는 이렇게 AMD 라이젠 3950X를 사용했다는 부분입니다. 다음 부품은 말씀드렸듯이 CPU의 열을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항상 거의 100%로 돌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발열을 식혀줄 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쿨링으로는 저희가 NHU9S라고 하는 이 모델을 사용하기로 했고요. 이 모델은 보시다시피 에어쿨링 방식이에요. 에어쿨링 방식 중에서는 케이스에 들어가는 모델 중 제일 괜찮다고 생각되는 거를 골랐고요. 요거의 가격은 60불이고요. 60달러이기 때문에 이것도 싼 편은 아닌데 충분히 그 가치를 하는 부품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볼 부품은 메모리입니다. 총 64GB의 메모리를 넣을 건데 올로이라고 하는 OLOY라고 하는 좀 부엉이처럼 OLOY 어쨌든 부엉이가 얘네 마스코트인 이제 브랜드인데 아마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가형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가형 중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가 됐다, 잔고장이 없다라는 걸로 잘 알려져 있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총 16GB 스틱에 4개를 구매를 해서 64GB의 메모리를 맞췄습니다. 또 메모리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램 디스크라고 하는, 우리가 실제 디스크에서 어떤 파일을 읽어오거나 파일을 저장하면 그 읽고 쓰는 속도가 되게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램 디스크를 사용하면 램의 일부분을 디스크처럼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램에서 읽어오고 램에다가 쓰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저희가 파일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요 두 개는 합쳐서 238불에서 270불, 저희가 여러 번 샀는데 램 가격 변동이 가장 심한 것 같아요. 64기가를 사는데 평균 잡아 250불 정도 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저장 공간인데요. 당연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램에서 램 디스크를 사용해서 어떤 파일 시스템을 적용을 시켜서 파일을 읽고 쓸 수 있지만, 당연히 이제 컴퓨터가 갑자기 꺼질 수도 있고, 또 중요한 특히 크래시 데이터 같은 것들은 저희가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SSD를 활용을 하는데 크루셜 브랜드의 NVMe M2 SSD를 활용을 했습니다. 요거는 가격은 70불 정도입니다.
그 다음 부품은 마더보드인데요. 마더보드는 조금 크기가 크죠. 그래서 이 마더보드 같은 경우에는 텁게이밍이라고 하는 TUF 게이밍 X570 플러스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이 마더보드를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저희가 추가적인 바이오스 업데이트 없이도 바로 최신 CPU와 호환이 되는 마더보드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어서 X570 플러스 모델을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190고요. 여기에 이제 와이파이 모델이 들어가게 되면 한 $200 정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부품은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사실 그렇게 큰 좋은 파워 서플라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EVGA 450BT라고 하는 모델의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하게 되고요. 엄청나게 파워풀한 파워 서플라이는 아니지만 CPU만 잘 돌아가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한 와티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50 정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부품은 이제 그래픽 카드인데, 사실 그래픽 카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필요가 없어요. 진짜 부팅을 하기 위해서 진짜 저사양의 그래픽 카드라도 뭐가 하나 달려 있어야만 부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를 사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NVS 300이라고 하는 저가형 모델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그러니까 7불도 안 되는 돈에 저희가 사서 장착을 했습니다.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부팅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베이에서 구매를 한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컴포넌트는 뭐냐면, 지금 여기 제가 탁자로 쓰고 있는 케이스예요. 여기 보실지 모르겠지만 실버스톤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그랜디아 시리즈의 GD09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풀사이즈 마더보드를 장착할 수 있는 크기이고요. 여러 대의 머신을 좀 우리가 스태킹해서 쌓아 올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94불, 100불 조금 안 되는 가격인데, 조금 이따가 저희가 이걸 다 완성한 다음에 다른 머신들하고 어떻게 스태킹이 잘 되는지를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개드린 부품이 전부예요. 총 가격을 살펴보면 총합 저희가 1,480불, 그러니까 1,500불 조금 안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거를 왜 만들게 됐냐면,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원래 오스틴, 여기 미국의 오스틴 본사에는 미호크라고 하는 공유 오피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4인실 정도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실 미국 오스틴에는, 미국 전역에는 저희가 지금 멤버가 1명인데, 오스틴에는 현재는 두 명밖에 없어요. 저랑 이제 CTO, 앤드류 CTO님이 계신데, 그분은 사실 제 룸메이트거든요. 조립을 해봅시다. 조립을 마무리하고 이미 만들어진 퍼징 박스 2개 위에 이번에 완성한 녀석 하나를 더 얹어줬습니다. 뭔가 혼자 볼 때는 뿌듯했는데 영상으로 찍어두고 막상 공개하려고 하니까 뭔가 불법 사업장 느낌이 물씬 나는군요. 전원을 연결한 뒤에 제대로 부팅되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바이오스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설정해주고 저희가 사용할 운영체제인 우분투 리눅스 서버를 설치해주도록 합니다. 우선 단일 코어만을 활용한 성능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AES 암호화 테스트부터 압축, 렌더링,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머신러닝 등 되게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각 테스트마다 랜덤하게 다른 코어가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단일 코어 측정이 끝나면 멀티코어 측정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32개의 가상 CPU, 스레딩이 들어가서 32스레드가 다 활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PU 전압을 각각 1.2V와 1.4V로 바이오스 설정하여 측정을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CPU의 전압을 1.2V로 맞췄을 때입니다. 싱글코어 점수는 1154점, 그리고 멀티코어 점수는 14051점이 나왔네요. 그 다음은 CPU의 전압을 1.4V로 맞췄을 때입니다. 싱글코어 점수가 1400점, 그리고 멀티코어 점수는 11015점이 나오네요. 예상했다시피 높은 전압을 허용하면 CPU가 더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하며 단일코어 성능을 높게 낼 수 있는 데 비해서 16개 코어가 동시에 높은 전압으로 다 100% 사용률을 기록하게 되면 발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스로틀링이 걸려서 멀티코어 전체 점수는 오히려 낮아지게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퍼징을 모든 코어에서 돌리는 계획을 가진 저희에게 유리한 1.2V로 제한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